자, 10장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오늘 저 뒤쪽 부분이에요. 아마 오늘은 조금 설명하고 이제 우리 11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FE 카본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전이 되겠어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데 이어서 조금 더 결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레티엔 시스템, 납하고 주석 시스템에서 이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돼서 이제 이 히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생기는 결정들이 달라져요, 상들이. 그래서 요 영역, 여기까지 이 고용 한계, 솔리빌리티 리미트 여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점까지가 또 같은 모양을 갖고 결정이 되겠고, 요걸 지나서 다른 또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는 본 것처럼 요 리퀴더스 라인을 지나면 이런 고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완전히 여기서 고체로 다 바뀌죠. 여기는 폴리크리스탈이 될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끝나는 아주 단순한 경로였어요. 두 번째 경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는 지금 어느 구간을 보냐면 요 앞에 구간은 조금 전에 봤고, 요 이제 솔리빌리티 리미트를 넘어난 구간부터 요점 이제 여기 이제 트리플 포인트가 되겠는데, 인베리언트 포인트가 되겠는데, 불변점이 되겠는데, 불변점 전까지를 얘기해요. 불변점에 있는 얘기는 다시 정리해서 조금 이따 해줄게요. 그럼 여기하고는 좀 뭐가 다르냐면, 여기까지는 리퀴드 다음에 리퀴드 플러스 알파 다음에 알파까지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죠? 영역을 지나오죠. 사실 이건 이런 다이아그램은 여러분이 보라고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보고 이걸 못 따라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 영역을 지나면 그 상이 생긴다. 이게 뭐 쉽죠. 초등학생도 할 거예요. 자, 요로 빠질 때는 끝까지 여기서 고체가 알파 솔리드 솔루션이 그냥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상 영역을 다시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기냐 보면은 여기 고용체가 있는데, 고용체가 이 온도를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상이라는 두 상을 갖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상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바이너리에서 프레셔가 픽스된 상태에서 두 개의 상이 있을 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자유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즉, 이 영역에서는 온도가 바뀌면 조성은 따라서 결정돼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알파의 조성은 여기, 베타의 조성은 저쪽 끝이 될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타일 라인을 그어서 조성이 결정되죠, 온도에 따라서. 자, 어쨌든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알파와 베타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알파만 있던 데서 이 안에서 베타가 생겨나야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베타가 생겨난 걸 이렇게 빨갛게 베타가 생겨났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고체 속에서 고체가 생겨났어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쉽지는 않지만 상변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싱글 컴포넌트에서 철 같은 데서 912도, 14도 요 근처가 되면은 FCC에서 BCC로 바뀌는 걸 알죠. 그것도 고체 내부에서 결정 구조가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알파 구조라는 것을 갖고 있던 데서 베타 구조가 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부 생겨나겠죠. 그럼 초기에는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지렛대 원리, 레벌 룰에 의해서 베타는 아주 조금 생겨나죠. 저것분의 요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타, 요 빨간 상이 아주 조금 생겨날 거예요. 즉, 핵 생성. 아주 조그만 핵들이 생겨난 게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이렇게 이 온도라면 이렇게 자라가겠죠, 점점. 그래서 양은 이것분의 이걸로, 레벌 룰은 점점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핵들이 자랄 거예요. 어쨌든 그 핵 자체는 결정 구조가 알파하고 다른 게 생겨나요. 그리고 이 모양을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맣게 길게 그려놨자면 저게 동그랗게 생길 수도 있고, 판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침처럼 생길 수도 있고, 결정의 모양은 이 어떤 게 안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모양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11장에서 키네틱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상이 안정하냐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영역에 들어오면 베타가 생겨난다.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뭐 지렁이처럼 그려놨는데 다른 상이 생겼다는 것만 보여줘요. 이 상이 어떤 모양으로 생길 건가는 키네틱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표면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기보다는 요 그레인 바운더리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베타상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 그레인 바운더리는 에너지가 높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생기면은 유리해요. 여러분이 한강에 얼음이 얼 때 보면은 물 한가운데서 얼음이 안 생기고 교각 기둥 같은 데나 가장자리부터 얼음이 오는 거 알죠? 세수대에 얼음이 얼 때 어디서 얼어요? 가운데서 얼음이 뚱 생기진 않죠? 세수대야 가장자리부터 얼죠. 그렇게 이제 그걸 우리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물질 표면이라든가 이런 디펙트가 있는 사이트에 붙어서 자라나는 게 유리해요. 연력학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 그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여기 가운데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레인 바운더리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상징적으로 베타상이 생긴다는 걸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상이 한 번 더 변화를 겪습니다. 이 조성 포인트가 이 경우에는 18.3 웨이트 퍼센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웨이트 퍼센트에서 18.3 요 사이 영역에 들어올 때는 다 이런 모양들을 히스토리를 겪게 되겠죠. 마지막 최종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길 거예요. 물론 조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생기는 양들이라든가 다르겠지만 똑같은 상들은 계속 보일 거예요. 저 온도를 내려가면서.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데로 들어가죠.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여러분이 많이 본다 그랬어요. 바이너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 유택틱 포인트를 갖고 있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유택틱,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공정, 우리나라 말로 공정 변환이라고, 공정 변태라고 그러나 트랜스포메이션, 유택틱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한, 유택틱 포인트를 포함하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유택틱 조성이라는 데가 딱 정해지죠. 요 포인트는 요 유택틱 포인트는 인베리언트 포인트, 불변점이에요. 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차피 뒤에 볼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요 점은 지금 세 상이 겹쳐 있죠. 상이 세 개요. 그래서 오른쪽은 C 플러스 1이 3이죠. 바이너리에서 컴포넌트 2개, 깁스페이스로 해서 플러스 2가 아니라 1이죠. 왜 그러냐면 프레셔가 압력이 지금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만이 변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3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페이스가 3개라는 얘기는 F 플러스 P에서 P가 3이니까 F는 제로.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로예요. 즉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요 점은 세상이 유지됩니다. 요 점에선 L과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있는 점을 우리가 바이너리에서는 불변점이라고 그래요. 인베리언트 포인트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점을 딱 통과하는 조성을 뭐라 그러냐면 유택틱 컴포지션. 여기 보면 유택틱 조성이에요. 요게 유택틱이라는 거예요. 유택틱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리퀴드가 그 조성 온도를 지나게 되면 고체 두 개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유택틱 이런 변환 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택틱 리액션이다, 유택틱 반응이다 하면은 리퀴드가 어떤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조성이 다른.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긴 분명히 유택틱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유택틱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유택틱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바이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 얘기했지만 이쪽도 여기는 조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가 두 개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리퀴드고 이쪽은 솔리드겠죠. 납의 융점일 텐데 납의 융점. 여기가 불변점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는 이성분계가 아니라 일성분계죠. 컴포넌트 하나인데요. 여기도 일성분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점을 보면 알파하고 요 점을 보면은 리퀴드 알파, 리퀴드 있죠, 요 점에. 요 점도 알파 플러스 베타죠, 요 점. 요 점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와 베타와 리퀴드가 동시에 보이는 점이죠. 요 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로입니다. 불변점이에요. 불변점 또 있죠. 요쪽에 보면. 불변점 또 있죠. 여기도 뭐예요? 요 점도 요렇게 보면 여기는 요 리퀴드와 베타와 알파가 공존하는 점이죠. 세상이. 그래요? 예, 여기도 불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선상을 보면은요. 이 선상을 보면 이런 선상을 보면 만약에 조성이 이렇게 내렸다면 이런 조성점 이런 건 뭐냐? 여기도 결국은
리퀴드 플러스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세 상이 겹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 요점부터 이 공융점을 표현해서 이게 타일라인인데 여기까지 똑같죠. 일직선이죠. 타일라인이에요. 아이소섬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선상은 이 전부가 불변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베리언트 포인트들의 집합이에요. 인베리언트 포인트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불변점이 물론 불변점이고 요런 데가 불변점도 있지만 이 선상이 여기가 다 불변점들의 집합이에요. 저런 조성의 그 온도에서는 이런 조성의 그 온도에 이 온도죠. 온도는 하나밖에 없죠. 픽스가 돼 버리잖아요. 온도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인베리언트니까 온도, 조성 다 꼼짝을 못 하니까 여기서 어떤 조성을 잡아서 이걸 잡고 하면 이 온도에서 그런 조성에서 불변점에 세 상이 다 있어야 돼요. 그 세 상의 조성은 여기하고 여기를 따라가는데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어딜 봤냐면 여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럭처 여기를 봤죠. 요 점 사이.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어디가 남았냐면 요 선을 지나서 여기까지가 있겠죠. 이 사이. 이 사이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를 지날 때는 솔리드만 있지만 이 상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리퀴드 다음에 리퀴드 플러스 알파 다음에 알파상을 거치는 구간이 없죠. 여긴. 이렇게 내려가면. 리퀴드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가죠.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상을 거쳤다가 알파 베타로 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뭐예요? 리퀴드가 리퀴드 플러스 알파가 됐다가 알파상을 따로 거치지 않고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가죠. 다른 거 알겠죠? 자, 요건 최종으로 남겨놓고 요 점이 또 신기해요. 요 점 또 다르죠. 요 점 자체는 어때요? 만약에 요 조성, 유택틱 컴포지션을 그냥 갖는다면 여기서는 리퀴드가 요 온도가 되면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죠. 리퀴드 플러스 알파도 안 되고 바로 여기서 리퀴드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또 다르죠. 여기는 또 어때요? 여기는 저거의 대칭이죠. 여기는 아까는 리퀴드가 리퀴드 플러스 알파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는 리퀴드가 리퀴드 베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여기는 요 선에서는 아까 이것처럼 될 거고 여기 솔리비티 밖에서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은 대칭이지만 여기까지는 달라요. 요 점과 지금 요거하고 여기는 했고 요 구간과 요 점 특징이 다른 게 남아 있어야지. 이쪽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알파를 베타로 생각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대칭이니까. 자, 그럼 요 유택틱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유택틱의 특수한 구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구조를 우리가 라멜라 스트럭처라는 얼룩말 무늬의 구조가 나와요. 라멜라 스트럭처라고 해요. 라멜라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데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 유택틱 조성이 쭉 둘면 두 가지 상이 생기는데 이 두 상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렇게 얼룩말 무늬처럼 생겨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시루떡 쌓듯이 두 개가 서로 교차돼서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베타예요.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베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런 게 이제 폴리크리스탈로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각각은 얼룩말 무늬 같은 게 이게 폴리크리스탈이 될 테니까 다결정이 될 테니까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를 두고 그레인 바운더리 하나하나는 단결정들이죠. 그게 알파와 베타가 교차해서 나타나는 이런 얼룩말의 줄무늬처럼 나타나는 구조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라멜라 스트럭처라고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가장 그 유택틱의 특징적인 구조예요. 미세 구조. 라멜라 구조가. 여러분이 볼 때요. 리퀴드 조성이 일로 딱 들어가면 이게 뭐 여기 보면 한 60 몇 프로에 61.9%의 이 지금 주석을 갖고 있겠죠. 여기 조성이. 근데 이게 딱 쫄아붙을 때 두 개, 고체가 될 때 두 알파와 베타상은 여기니까 알파의 조성은 여기고 베타의 조성은 이쪽 끝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베타상은 주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알파상은 주석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쪽이 납이죠. 그렇죠? 리퀴드는 60 몇 프로의 주석과 40 몇 프로, 38% 정도의 납이 있는데 거기가 고체가 될 때는 두 상으로 관리되는데 하나는 납이 아주 많고 하나는 주석이 많은 상으로 둘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리퀴드에서 이게 자랄 때 하나는 여기는 40%의 납이 있는데 이거는 납이 90% 있고 이건 또 주석이 90% 정도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여기에 납이 몇 프로 들어가서 안 되고 납이 일로 많이 가야 되는 거죠. 납이 많은 상으로는 알파로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40 몇 프로가 있던 게 90%로 납이 가면 그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납의 함량이 줄어들겠죠. 대신 이쪽은 뭐예요? 주석이 별로 필요 없죠. 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석을 뱉어내겠죠. 그러면 이쪽은 결국 이런 확산이 일어나겠죠.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주석이 많은 쪽으로는 주석이 근처에서 확산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 조성은 여기 들어가는 납과 여기에 있던 납은 양은 같겠죠. 근데 납이 많은 쪽으로 확산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여기 리퀴드에 있던 조성들이 결정화가 될 때 어쨌든 납은 이쪽으로 확산을 하고 주변으로 주석은 또 반대쪽 주변으로 흡수해서 확산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확산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확산하는 데는.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화가 되면 빨리 자라면 이 두께가 얇아집니다. 확산폭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확산을 시키면 확산은 뭘로 컨트롤하냐? 온도죠. 천천히 온도를 내려주면 확산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천천히 내려주면 이 폭이 넓어지고 이게 빨리 식어서 이 식히는 속도를 빨리 하면 이 폭이 좁아지겠죠. 확산을 멀리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산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고 우리가 그 픽스로우에서 보면 DC, DX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확산이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엄밀히 말하면 케미칼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농도하고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만 그게 100% 맞는 게 아니고 정확한 확산은 케미칼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서 거꾸로 확산을 해갈 수가 있어요.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갈 수 있죠. 이쪽에 납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을 해야 되잖아요. 납이 없는 쪽으로.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유택틱 조성을 그대로 응고시키면 리퀴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리퀴드가 이렇게 했다. 이 온도가 오면 온도가 안 떨어져요. 리퀴드가 고체가 될 때까지 알죠? 물을 내리면 물이 완전히 해야지 온도가 내려가지 물이 얼음이 100% 바뀌기 전에 영하 10도, 20도 슈퍼쿨링을 할 수는 있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건 거기서 이제 다 반응이 일어나야지 내려간다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다 쫄아붙어요. 고체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알파 조성과 베타의 조성이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죠. 달라지죠. 조성들이 달라지잖아요. 양쪽에. 그 얘기는 이 안에 있던 것들이 확산을 해서 조성을 맞춰가야 돼요. 사실 고체에서 확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굉장히 천천히 그 온도에서 놔둬가지고 또 이런 데에서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이만큼 낮아졌다 합시다. 그러면 알파는 납을 더 많이 갖고 가고 주석을 뱉어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그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고체에서 확산이 일어나야지 조성이 계속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히 시간을 줘서 그 온도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 평형상이 뭐냐, 어떤 걸 찾아가냐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요 사이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지막 남은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상이 어떻게 생기나 보면 초기 조성을 여기를 잡으면 내려오다가 요 온도 이하로 되면 뭐가 생기나요? 이건 누구나 아는 거라고 했죠. 초등학생도 아는 리퀴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 리퀴드 안에서 알파가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딱 왔어요. 여기 오면 이제 골치 아파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온도 이하에서. 자, 조금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리퀴드는 요 점에서 리퀴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요 바로 용융점 유택틱 템퍼러처 바로 바로 그 위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상이 남아 있겠죠. 두 상이 있겠죠. 그 바로 위에는 잘 보세요. 그런데 상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여기하고 요걸 따라 내려오고 요걸 따라 내니까 타일라인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양은 이것분의 이거가 뭐죠? 지렛대 원리로 알파예요, 리퀴드예요. 요것분의 요거는 리퀴드죠. 반대쪽이에요. 알파의 조성은 이쪽을 읽지만 양은 반대 지렛대를 읽어야 돼요. 알파의 양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이 리퀴드가 있죠. 요만큼의 리퀴드가 있는데 그놈의 조성은 어디예요? 조성은 여기죠. 리퀴드의 조성 여기에 아니에요. 맞죠? 자, 여기서부터 리퀴드의 조성은 온도가 내려가면 자꾸 이쪽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리퀴더스 라인을. 그죠? 조성은 타일 라인을 그리면 알파 조성이 이렇게 되면 리퀴드 조성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요것분의 리퀴드가 요거지만 그 리퀴드의 조성은 여기 왔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든 리퀴드가 온도가 더 떨어져서 요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될 텐데 아까 배웠죠? 이런 조성을 갖는 리퀴드는 어떻게 된다? 알파와 베타가 생겨나는 거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유택틱 조성에서. 바로 요 조성을 갖는 놈이 양쪽에 알파, 베타가 생기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알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요 알파가 있죠. 이렇게 알파가. 여기에 알파 조성이 여기였죠. 알파도 여기로 내려오죠. 따라서. 그리고 리퀴드는 여기 나머지 리퀴드가 조금 내려가면 알파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리퀴드가 뭐가 되겠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라멜라 구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라멜라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알파가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위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퀴드는 라멜라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얼룩말무늬를. 이해가 돼요? 아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요 조성을 그대로 통과하는 걸 리퀴드를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라멜라 스트럭처가. 근데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리퀴드는 어딜 따라와요? 요 온도 바로 위에서는 남은 리퀴드는 전부 여기서 하든 조성이 여기든 마지막에 리퀴드의 양은 달라지지만 리퀴드의 조성은 다 어디로 와요? 요 점으로 오죠. 그럼 아까 그만큼 리퀴드가 고체가 됐을 때 이 구조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양만 달라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럼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 알파하고 여기 얼룩말 속의 알파하고 똑같은 조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를 따라서. 오래 놔두면 결과적으로 내려오면 구조는 이렇지만 여기의 조성들은 확산을 하고 해서 이제 온도를 더 내리면 여기 것도 여길 따라가고. 왜 그러냐면 요게 요걸 따라왔었죠. 여기까지. 더 온도를 내리면 여기서 유택틱 생긴 것도 이렇게 가야 돼. 라멜라에서 생긴 알파도 이걸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위에서 생긴 것도 이걸 따라가야죠. 똑같은 온도에서 조성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성은 같이 돼야 돼요. 근데 미세 구조는 다르죠. 이게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라이머리 알파, 이것을 유택틱 알파라고 그래요. 이건 유택틱 반응에 의해서 생긴 알파고 이것을 프라이머리 알파라고 그래요. 먼저 생긴 걸. 그래서 각각의 T 이상에서는 똑같은 거죠. 요 바로 위에서는 요것이 알파의 조성이고 18.3 요쪽이 리퀴드의 조성이고 양은 레버룰에 따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는 역시 요 밑에서는 조성은 요것들이고 양은 레버룰에서 이 프라이머리 알파 더하기 유택틱 알파의 양과 베타의 양은 이렇게 결정되죠. 이제 여기서는 알파의 양이 요것분의 요거였지만 요 온도 밑으로 내려면 알파의 양이 이것분의 이거가 되는 거죠. 그 알파는 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요 동글동글한 먼저 생긴 알파하고 라멜라에 생긴 알파를 합친 양이겠죠. 모든 이 밑에는 전부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잖아요. 이 온도 이하에서는. 그때 이 초기 조성이면 이만큼이 알파의 양이고 이만큼이 베타의 양이죠. 이 알파에는 여기서 쫄아붙은 알파도 있지만 라멜라 알파도 있지만 먼저 생겼던 알파도 합쳐야 되겠죠. 양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서 이만큼으로 바뀌어요. 지렛대가 바뀝니다. 지렛대는 항상 타일라인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줘요. 자,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배웠던 게 유택틱 리액션이에요. 유택틱 반응이라는 것은 리퀴드가 두 개의 솔리드하고 평형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유택틱 포인트가 있는, 유택틱 그 조성이 있는 거죠. 유택틱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데 보면은 리퀴드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는 반응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올리면 리퀴드 하나가 되죠. 자,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다른 것들만 보면 유택토이드. 여기 보면 페리텍틱. 그 다음에 페리텍토이드. 틱과 토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유택틱과 페리텍틱이 있어요. 단어들이 참 이상한데 이것은
공정 반응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포정 반응이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포정 반응. 좀 어려운데 그냥 원어로 알아두세요. 다 유택틱, 페리택틱이지 뭐 공정, 포정 이런 말 잘 안 써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 같은데. 자, 유택틱은 이랬고 유택토이드는 뭐냐? 똑같아요. 그런데 리퀴드가 알파 플러스 베타 다른 두 개의 솔리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솔리드가 두 개의 다른 솔리드로 바뀌는 반응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점을 포함하면 이걸 유택토이드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토이드하고 틱은 리퀴드가 하나가 고체 두 개. 여기는 솔리드 하나가 다른 고체 두 개예요. 이게 상이 다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페리택틱. 이건 뭐 나중에 철 카본 다이어그램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리택틱을 보면 이것은 리퀴드 플러스 솔리드가 다른 솔리드. 이거하고 다르죠. 리퀴드 플러스 하나의 솔리드가 다른 솔리드가 되는. 뭔가 다르죠. 리퀴드 플러스 솔리드가 다른 솔리드로 바뀌는 이런 반응을 포함하는 걸 우리가 페리택틱이라고 그러고 두 개의 솔리드가 이게 고온상이에요. 두 개의 솔리드가 저온상으로 바뀌는 거.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의 상이 저온으로 가면서 두 개로 바뀌는 거고 이것은 두 개의 상이 이게 고온형이에요. 높은 온도에서 두 개가 밑에 하나로 바뀌는 거고 이건 높은 온도에 하나가 밑에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혼동하기 쉬워요. 이것도 다 고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페리택토이드예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리퀴드가 솔리드로 되잖아요. 요것이 고체로 바뀌면 틱이 토이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틱이 토이드로 바뀔 때 리퀴드가 솔리드로 바뀌었듯이 여기서도 리퀴드가 솔리드가 된 거죠. 그러면 페리택틱이 아니라 페리택토이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리퀴드 대신에 얘기해야 되니까 고체 두 개가 다른 베타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페리택토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많이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돼요. 바로 이런 걸 보면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불변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불변점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있잖아요. 바이너리니까 바이너리선 세상이 있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든지 그 불변점을 하면 타일라인에 의해서 세상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점을 포함해요. 여기 보면 이런 불변점들이 있죠. 조금 전에 말했던 페리택틱 포인트, 페리택토이드 이거 다 불변점들이에요. 왜? 여기 보면 이런 점을 갖고 있으면 이 점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세상을 다 포함하겠죠. 이거 다 세상들 포함하죠. 그러면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상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다 불변점이 돼요. 인베리언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어떻게 구별하나 한번 봅시다. 인베리언트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거는 우선 페이스 다이어그램 볼 때 뭘 보라고 그랬냐면 이게 축이 온도 축인가 무슨 축인가를 보라고 그랬죠. 보통 압력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하고 조성으로 보통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그 다음에 볼 것은 이게 디그리 파렌하이트인가 디그리 셀시우스인가 섭씨인가 확신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 웨이트 퍼센트인가 애토믹 퍼센트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0부터 100%인가 아니면 일부를 그렸나를 봐야 돼요. 이건 일부를 그려놨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인덱싱을 할 때 두 개의 싱글상 사이는 반드시 두 개의 상을 지나가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마와 L 사이면 여기는 뭐겠어요? 절대로 이런 선들이 이렇게 경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타일라인에서 묶게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타일라인에서 묶기 때문에 항상 똑 평행이 돼요. 이런 상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건 옆으로 이게 패러하게 갈 거고 여기 보면은 그것도 뭐 따져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감마와 L 사이에는 감마 플러스 L이 다 있고 그러면 여기가 감마 플러스 델타라면은 여기에 만약 이런 영역이 있다면 안 보고도 여기는 단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기가 분명히 이상 영역을 지나가면 여기가 한 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틀렸거든요. 반드시 두 상이 나요. 그럼 여기는 한 상이 나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델타라는 솔루션이 고체가. 그럼 델타 있고 리퀴드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델타 플러스 리퀴드죠. 그러면 이 델타하고 여기 영역 보면 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여기도 반드시 이상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다 보면은 다 이게 맞게 돼 있어요.
우선 상을 디파인하는 건 그렇게 됐고 이런 거 다 고체 상들이에요. 고체 솔리드 솔루션, 결정 구조가 다른 솔리드 솔루션들인데 카파 징크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여기서 불변점들을 찾아봐라 하면은 불변점이 어디냐 이거죠. 여기 보면 이게 100%안 그랬죠 지금. 이게 80, 90이면 100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불변점 아니에요. 그래서 100%에서 왔다면 얘가 일성 붕괴가 돼서 거기가 0점이라 이게 불변점이겠지만 이건 중간에 그려놨잖아요. 그죠? 불변점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죠? 자, 그럼 여기 불변점이 어디 있나 봅시다. 아까 그런 반응을 포함하는 데라고 했죠? 자, 불변점 여기 있어요, 없어요? 감마 플러스 리퀴드죠? 감마 플러스 리퀴드예요. 이거 잘 안 보이지만 난 리퀴드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리퀴드면 여기 리퀴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고체 하나하고 리퀴드가 이 온도 밑으로 되면 하나의 솔리드가 된다. 조금 전에 배웠죠? 페리텍틱 리액션이 일어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페리텍틱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봤던 반응 있죠? 이거 불변점이에요. 자, 요점을 봅시다. 고체 하나가 요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감마 플러스 에타 다른 두 개의 고용체로 바뀌죠. 그럼 요거는 무슨 포인트? 리퀴드가 두 개의 솔리드로 바뀌는 걸 우리 유택틱이라고 그랬는데 고체가 고체로 바뀌니까 여기는 유택토이드죠. 그죠? 자, 또 하나 있어요. 보여요? 어디 있죠? P점. 자, P점은 왜죠? 무슨 점이죠, 여기는? 델타 플러스 리퀴드가 에타로 바뀌죠. 여기 무슨 점이죠? 네, 페리텍틱이죠. 델타 플러스 리퀴드가 다른 솔리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불변점을 보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불변점의 특징이 있죠. 불변점은 뭐 어떻게 보면 돼요? 불변점 어떻게 찾아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타일라인에 세 점이 딱 마감하고 있죠. 하나, 둘, 셋. 여기 불변점이거든요. 이거 다 불변점의 궤적들이에요. 어디나 보면 이렇게 세 점이 다 있죠. 여기도 다 세 점으로 마감되어 있죠. 페이스타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 둘, 세 점으로 잘려 있죠. 이게 세상이 모여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상, 이상, 이상. 세상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타일라인이면 조성이 바뀔 수도 없어요. 꼼짝 못해. 이 온도에서만 딱 가능한 거죠. 세상이.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상이 있죠. 여기 에타상이 있고 여기 감마상이 있고 여기 델타상이 만나는 데죠. 이 선이 다. 여기도 델타상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다 만나는 거야. 아까 유택틱에서 봤지만 저 선들이 다 불변점들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점 이렇게 만나는데. 그리고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데는 이제 뭐 유니베리언트다 이건 뭐 바이베리언트다 이런데 이런 바이베리언트라는 말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바이베리언트 필드라고 하고 이걸 싱글 유니베리언트 여기서 하나밖에 못 바뀌어요. 왜냐면 유니베리언트는 유니가 하나죠.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인베리언트 쪽의 개념이에요. 인베리언트 하면 아무것도 베리어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베리언트 불변 하나가 바뀌면 유니베리언트 둘이 바뀌면 바이베리언트 그러죠. 바이시클의 바이너리 페이스 타입 유너리 할 때 그 유니바이예요. 유니콘 유니. 그래서 유니베리언트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를 바꿀 수 있어요. 온도가 바뀌면 조성은 다 타일 안에서 묶여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바이베리언트 필드예요. 여기는 에리아 영역에 바이베리언트. 이것은 인베리언트예요. 여기는 못 바뀌어요. 근데 이런 데는요. 유니베리언트는 온도가 어떤 조성이 있고 이 온도가 정해지면 레버로 해서 각각의 양이 결정이 되죠. 양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양을 몰라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뭐 델타 양과 나머지 양이 얼만큼씩 있느냐 몰라요. 요점이 딱 되면은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만약 요점 바로 위까지는 알고 요점 바로 밑은 알지만 요점에 딱 있을 때는 위에 레버럴과 밑에 레버럴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쪽을 따를 거예요, 양을. 이건 몰라요. 마치요. 0도에다가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물과 얼음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공존하죠, 0도에서. 근데 얼음의 양과 물의 양은 몰라요. 그거에서 내려가면 0도에서 내려가면 다 얼어버리고 올라가면 다 물이 되지만 0도 자체에 얼음이 얼만큼 동동 떠 있는지는 몰라요. 양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것은 다 이런 데 불변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돼요. 이것도 불변점, 불변점, 불변점.
요거 두 개는 페리텍틱, 요거는 유텍토이드예요. 자, 이제 하이포 유텍틱하고 하이퍼 유텍틱. 벌써 유텍틱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하이퍼 유텍토이드도 있어요. 근데 유텍틱 그러면 이 안에는 리퀴드가 두 개의 솔리드로 바뀌는 그런 반응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목에서 알아야 돼요. 그 여기 페이스 다이어그램 보면 그런 데가 있죠. 리퀴드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죠. 근데 하이포와 하이퍼는 하이퍼는 전이라는 뜻이고 하이퍼는 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슈퍼, 넘어갔다는 뜻. 지나갔고 전이고. 그러면 유텍틱 조성이 여기죠. C가. 그런데 하이포는 유텍틱 전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얘기하고 하이퍼 유텍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그 지나서부터 여기까지. 유텍틱 조성 반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유텍틱 반응이 있어요. 여긴 유텍틱 반응 없죠. 여기는 이 유텍틱 점을 안 지나고 이 알파에서 아까 배웠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나오면 요 리퀴드가 유텍틱 반응을 따라서 얼룩말 무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유텍틱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유텍틱 포인트가 바로 정확히 여기니까 유텍틱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 중에서 요 유텍틱 포인트부터 앞쪽을 우리가 하이퍼, 여기서부터 뒤쪽까지를 하이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다 똑같은데 이쪽은 프라이머리 알파가 생기고 이쪽은 프라이머리 베타가 생기겠죠.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리 알파라고도 부르고 프로, PRO, 아피라는 뜻에 또 PRO가 있죠. 프로 유텍틱 알파라고도 불러요. 프로 유텍틱. 요거를 아까 프라이머리 알파라고도 부르고 프로 유텍틱 알파라는 말도 써요. 프로 유텍틱. 유텍틱 전에 생긴, 유텍틱보다 먼저 생긴 알파다 해서 프로 유텍틱 알파예요. 프라이머리 알파라는 말도 쓰고 프로 유텍틱. 그래서 여기는 조성을 보면은 이런 조성을 보면 여기 알파가 먼저 동글동글 생기고 나머지가 얼룩말무늬가 생겼죠. 이쪽은 보면 하이퍼는 뭐예요? 하이퍼는 베타가 먼저 생겼고 당연히 나머지 리퀴드가 쫄아붙어서 이렇게 얼룩말무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저 공정온도 딱 공정점을 딱 지날 때 유텍틱 포인트를 지나는 것은 이런 프라이머리들이 안 생기고 바로 얼룩말무늬로 생겨버리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콩그루언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콩그루언트 트랜스포메이션. 콩그루언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 학문적 의미는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합동이라는 얘기. 합동 알아요? 그림을 이렇게 반을 접으면 양쪽이 똑같은 거. 합동. 양쪽이 똑같다는 얘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 되게 중간 화합물이 생겼어요. Mg하고 여기 레드, 납하고 마그네슘을 섞으니까 Mg2Pb라는 중간 화합물이 하나 생기죠. 반응할 이런 거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A하고 B가 했을 때 AB도 생길 수 있고 뭐 A2B도 그런 거 생길 수 있고 A, B2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새로운 화합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 화합물의 융점을 그려놓으면 돼요. 여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다른 물질이 생겨요. 구조가 다른 게. 그러면 이런 중간 화합물이 생겼을 때는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둘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의 바이너리를 생각하면 돼요. 두 개가 생기면 여기가 뭔가 생기겠죠. 그 이쪽에 뭐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도 유텍틱 반응을 갖는 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쪽을 따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유텍틱 반응을 그리는 걸로 그려놨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리미티드 솔유빌리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솔유빌리티가 없는 걸로 했지만 사실은 여기도 약간의 솔유빌리티가 있는 거죠. 약간의 솔유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요. 리퀴드 플러스 Mg2Pb가 있고 여기 알파 플러스 이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두상영역이고 여기 두상영역이죠. 두상하고 두상영역은 반드시 한 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한 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살짝 여기 알파 요거의 고용들이 조금씩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이 조금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런 게 솔유빌리티가 조금 있어요. 아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렇게 그랬지만 아주 작은 솔유빌리티지만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안 붙였지만 알파라면 여기가 베타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게 되겠고 이게 다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Mg2Pb 속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죠. 이런 화합물 속에 이쪽이 Mg니까 Mg가 녹아 들어간 그런 고용체고 이쪽은 뭐겠어요? 좀 저쪽은 Mg2Pb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Pb가 녹아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고용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워낙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볼 때 잘라서 보면 돼요. 이쪽을 따로 보고 이쪽을 따로 보면 돼요. 그럼 콩그루언트 멜팅이라든가 콩그루언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학자들이 이거를 갖다 이렇게 접으면 양쪽이 두 개가 같다 해서 이 가운데 이 선을 이렇게 접으면 양쪽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같잖아요. 같은 모양이죠. 유택틱. 그래서 이런 게 콩그루언트 멜팅이라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자꾸 조금씩 바뀌어서 조성이 같은 점 뭐 이런 얘기로 자꾸 나와서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녹으면 이 리퀴드에서부터 이게 고체가 되면 이 조성이 똑같은 게 생기잖아요. 여기. 이게 녹으면 Mg2B가 요 조성을 갖다 녹이면 바로 리퀴드도 똑같은 조성을 갖겠죠. 이런 걸 콩그루언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걸 유택틱 포인트에서 녹였다고 합시다. 그럼 그 솔리드가 같은 조성을 갖는 게 아니라 알파하고 베타하고 다른 조성으로 갈라지죠. 두 개의 다른 조성을 갖는 고체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조성을 집어넣었으면 이 조성으로 고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체가 생기죠. 조성이 다른. 이런 건 인콩그루언트라고 해요. 콩그루언트가 아니다라고 해요. 유택틱이나 페리택틱이나 이런 것은 인콩그루언트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화합물 아니면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알로트로픽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서 리퀴드가 고체가 됐죠. 이건 단성 붕괴잖아요. 순수한 여기는 마그네슘이겠죠. 마그네슘이 녹으면 같은 조성일 거 아니에요. 리퀴드나 고체가. 그런 거를 콩그루언트라고 한다고 이제 요새는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실제로 원 의미는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에서 보통 콩그루언트를 쓰고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양쪽에 있을 때 이렇게 중간 화합물이 있을 때 그놈이 그 녹아도 그런 조성을 갖는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중간 화합물이 있죠. 여기는 솔리빌리티가 그려놨네요. 그죠? 중간 화합물에. 이것도 보면은 양쪽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여기서 잘라보면 되죠.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잘라보면 되잖아요. 이러면 이쪽도 지금 솔리빌리티가 거의 리미티드 솔리빌리티죠. 워낙 솔리빌리티가 없으니까 여기 알파를 안 그려놨죠. 이렇게. 알파인지 이쪽에 솔리빌리티를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쪽도 유택틱 그림이죠. 이쪽은 여기 이제 페리택틱이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 페리택틱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복습해봐요. 여기 불변점이 여기 보여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세 점 보이죠? 그럼 이 점이 무슨 불변점이에요? 어떤 점이에요? 감마 플러스 리퀴드가 델타가 됐죠. 무슨 포인트? 솔리드 플러스 리퀴드가 다른 솔리드가 되면 무슨 포인트? 예, 페리택틱 포인트예요. 페리택틱. 리액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쪽은 유택틱이고 이쪽은 페리택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이 어떤 그 다른 감마 물질은 요것은 바로 그 공유물, 그러니까 저 콩그루언트 멜팅을 하고 있어요. 세라믹에도 이제 뭐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책에 있어서 아는데 SiO2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지구상에 많은 거예요. 다 지구상의 흙은 SiO2하고 OC 알페. 그렇죠? 흙덩어리에 이런 게 제일 많죠. SiO2 화강암 다 SiO2의 주성분이 규사니까 이것도 많고. 이게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내화벽돌을 만들어요. 굉장히 고온에서 녹는 온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딴 거 같고 여기서도 이제 보이죠. 이거 무슨 여기 이제 이거 리미티드 솔리빌리티가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건데 안 그려놨죠. 자, 여기 이 불변점 보이죠? 이거 보여요? 이거 무슨 점? 리퀴드가 두 개의 고체로 바뀌죠. 유택틱 리액션이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이게 공용점일까요? 그러니까 요런 멀라이트라는 거. 멀라이트는 알루미늄 3개에다가 요거 세 분자에다가 SiO2 2개 붙여서 이가 A3S2라고 써요. 이런 상이에요. A3S2.
이것은 Al2O3를 상징하고 이것은 SiO2를 상징해요. SiO2 두 분자에 Al3 세 분자가 붙어서 만든 새로운 구조를 갖는 물질이에요. 합성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멀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자, 요것이 콩그루언트일까요? 아닐까요? 콩그루언트라는 것은 요게 녹으면, 요 조성이 나오면 바로 고체가 그대로 조성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잘 이해했나 안 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콩그루언트 멜팅처럼 보이죠, 이게 녹으면.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 여기가 한 포인트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 부분은 요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 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점은 페리텍틱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퀴드 플러스 알루미늄이 이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녹였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양쪽에 두 개의 성분으로 갈라지죠. 이건 콩그루언트 포인트가 아니에요. 마치 이게 여기가 일직선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가 그래서 한 점, 두 점, 석 점이 만나 있는 이게 또 인베리언트 포인트의 궤적이고, 그래서 여기는 어긋나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을 때 다른 조성 두 개하고 조성이 달라지겠죠, 이게 녹으면. 콩그루언트 멜팅 포인트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FEC 다이어그램 마지막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냥 공부한 거를 보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11장에서 거의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잘 알아야 돼. 복잡하지만 알아야 되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왜? 구조 재료의 90%가 철강 재료이기 때문에 이 아연 카본. 그래서 뭘 보았어요? 축을 보라고 그랬죠? 이거 온도 대 조성입니다. 근데 조성이 뭐예요? 6.7까지 돼 있죠. 카본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카본을 100으로 안 그리고 6.7만 그렸잖아요. 우리가 쓰는 카본 스틱,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되게 이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카본이 많이 들어가면 쓰지도 못해요. 너무 강하지만 깨져가지고. 그때 카본이 들어가면 고용효과 때문에 강이 강해지는 거 배웠죠, 제가. 솔리드 솔루션 하드닝, 디스로케이션 잡고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강해져서 가공도 안 돼. 너무 여기만 해도 엄청 강한 쇠가 되는데, 자, 그래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까지, 요걸 이제 세멘타이트라고 하는데요. 6.7%가 카본이 들어가면 중간 화합물이 생겨요. Fe3C, Fe3개, 요것은 카본이 하나 들어간 그런 새로운 상이 생겨요. 세멘타이트가. 그래서 여기가 세멘타이트가 생기는데, 여기도 리미티드 솔리빌리티죠. 안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 유택틱도 있고요. 이런 데 보면은 리퀴드 플러스 페리택틱도 있고요. 이런 데 보면 유택토이드도 있죠. 감마가 알파 플러스 세멘타이트로 되죠. 두 개의 다른 고체가 되죠. 감마가.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한 점, 두 점, 세 점 연결돼 있죠. 불변점이. 여기도 보면 어때요? 한 점, 두 점, 세 점 불변점이죠. 여기도 보면 어때요? 한 점, 두 점, 세 점 불변점이죠. 그래요? 자, 불변점 찾는 건 이제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런 데 보면은 보통 그때 리퀴드가 이렇게 되면 솔리드의 조성은 요걸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오면 점점 낮은 쪽으로 가네. 뭐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뭐 여기 좀 신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이 감마가 FCC 철이에요. FCC 구조.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게 BCC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주로 이 부분이에요. 저 위에는 고온상인 델타, 이것도 BCC 구조인데 BCC가 FCC가 됐다 다시 BCC가 돼요. 철은. 그리고 이런 온도들 뭐 912도, 914도로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727도,
뭐 1140, 요거는 잘 안 쓰지만 요 727도, 912도 항상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조성 0.022, 뭐 요거 0.7, 0.02죠, 요거. 그 다음에 0.76, 웨이트 퍼센트로 카본량 6.7. 거의 이거는 다 외워야 될 정도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래서 임포턴트 포인트가 유택틱 A, 리퀴드가 감마 플러스 FEC, 유택틱, 요거요. 요거. 리퀴드가 감마 플러스 FE3C라고 요 점하고 요 점이겠죠. 유택토이드, 감마가 알파 플러스 FE3C가 되는 요 두 가지 점,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실제로는요, 이게 이퀄리브리움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퀄리브리움이 되려면 아이언하고 카본이 나눠져야 되면 카본은 그라파이트로 남고 이게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쇠를 시키고 하면 이 상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잘 분해가 안 돼요. 이 상을 분해하려기 위해서는 꽤 고온으로 올려가지고 오래 놔둬야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스틸 컴퍼니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이거 준안정상이지만 세멘타이트 상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퀄리브리움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아니지만 이게 훨씬 더 실용적으로 쓰는 그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상은 오래 두면 이게 불안정해서 FE하고 카본으로 갈라져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는 11장에 좀 나와요. 자, 구조가 어떻게 생기겠냐? 아까 배웠던 거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개 카본 요 영역, 여기가 이제 유택토이드죠. 유택토이드니까 여기를 하이퍼 유택토이드라고 보면 되죠. 하이포 유택토이드. 유택토이드 전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이퍼 유택토이드가 조성이 돼요. 이건 하이포니까 프라이머리로 감마가 생길 거예요. 여기. 이쪽은 이제 세멘타이트가 생길 거고. 이렇게 보면은 감마들이 쭉 생겼던 게 여기서 감마 플러스 FE3, 알파죠. 여기 알파죠. 여기 있죠.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가 생기니까 알파가 생기는데 어디 생겼냐 하면 요 그레인 바운더리들에 생긴 걸 여기 표현했죠. 왜?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자리고 얘가 생기기가 편한 자리예요.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안정한 자리라 요런 데 생긴 게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요 온도 이하가 되면은 요 온도가 되면 나머지 감마가 알파와 FE3C로 얼룩말 무늬로 바뀌겠죠. 유택토이드니까 얼룩말 무늬로 나머지가 바뀌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늬가 생기고 양은 뭐 레버룰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 아까 여기서 했던 거하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먼저 요게 생기고 감마가 그 다음에 나머지 리퀴드가 얼룩말 무늬가 생긴다 그랬죠. 두 개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리퀴드가 아니고 고체거든요. 그럼 감마가 유택토이드니까 감마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감마 플러스 알파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알파가 생겨나겠죠. 프로 유택토이드 알파 혹은 프라이머리 알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온도를 딱 지나면 알파가 생길 만큼 생기고 나머지는 이 온도를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온도를 통과하는 순간 이 조성이니까 양쪽에 타일라인이 연결되죠. 그래서 두상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여기에 고체는 여기서 내린다면 얼룩말 무늬가 생길 거예요. 여기 유택토이드 조성이니까. 근데 여기서 감마가 요 조성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가 유택토이드 조성에 온 놈은 알파와 세멘타이트로 갈라지게 돼요. 얼룩말 무늬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감마가 얼룩말 무늬가 생기겠죠. 똑같은 거예요. 단지 리퀴드가 아니라 고체에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퍼 유택토이드 스틸. 그러면 하이퍼 유택토이드 스틸이다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 고용 한계에서 여기 사이다 하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이것은 하이퍼 유택토이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생겨요? 이게 알파가 아니고 이 영역이니까 이쪽에서 이 영역에 들어오는 동안은 세멘타이트가 생기겠죠. 여기. 그죠? 세멘타이트가 생기다가 여기 가서는 요 감마가 다시 알파와 세멘타이트로 바뀌었어요. 양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99.6%의 FE와 카본이 0.4% 1040 스틸이에요. 이거 이제 40%가 들어간 거를 1040 0.4면은 40. 요 40을 뒤에다 하면 스틸을 분류할 때 이건
1040 스틸이라고 하면 순수한 강에 철에 카본이 0.4 웨이트 퍼센트 들어갔다는 걸 1020 그러면 0.2 웨이트 퍼센트 카본이다 이런 걸 나타내죠.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1040 스틸이에요. 1040 스틸인데 유텍토이드 바로 밑에 뒀어요. 그랬을 때 Fe3C와 페라이트의 이것만 보더라도 Fe3C와 페라이트의 조성, 그러니까 유텍틱이니까 요거의 조성을 얘기하고 각각의 100g을 섞었을 때 각각의 양과 그 다음에 펄라이트하고 프로유텍토이드 페라이트 이 얼룩말무늬처럼 알파 철과 세멘타이트가 섞여 있는 알파 철과 세멘타이트가 섞여 있죠. 여기 보면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최종으로는 알파와 이게 섞이게 되는데 강에서는 이 구조를 특별히 강에서 우리가 펄라이트라고 불러요. 펄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뒤에 펄라이트가 나온 거예요. 펄라이트라는 것은 그 알파와 Fe3C가 얼룩말무늬처럼 생겨 있는 그것을 우리가 펄라이트라고 불러요. 그거하고 프로유텍토이드 페라이트의 각각의 양을 결정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0.4%면은 요 하이포유텍토이드예요. 하이포유텍토이드에서 0.4 웨이트 퍼센트에서 쭉 내려오면 그때 요 유텍토이드 템퍼러처 727도 바로 미치니까 뭐 거기라고 보고 그때 양쪽의 조성은 알파의 조성은 요거 읽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세멘타이트의 조성은 여기 그냥 6.7이죠. 여기 바로 미치면은 여기하고 타일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6.7%죠. 그 다음에 양은 각각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100g 한 게 세멘타이트의 양이고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100g 한 게 나머지니까 밸런스가 알파의 양이겠죠. 이것도 금세 알 거예요. 지렛대 원리로. 여기 조성이 있고 1번 답, 2번 답. 그 다음에 프로유텍토이드죠. 프로유텍토이드 알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알파하고 나머지 여기 생긴 이 두 개 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건 이쪽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는 먼저 생긴 알파하고 여기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요 알파의 양, 프로유텍토이드의 알파의 양과 100g 중에 이게 몇 g이고 이 나머지 얼룩말무늬 그 펄라이트가 몇 g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요것분의 요거만큼이 알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것분의 요거. 여기서. 그죠? 요것분의 요거고 나머지 이것이 생길 감마가 요것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하고 요것분의 요거를 갖다 묶어 놓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래서 요 조성 아까 0.76인데 0.76이죠, 이게. 0.76이고 여기에 0.02예요. 0.02 하고 0.76. 그게 전체 길이고 그것분의 요쪽. 요게 조성이 0.4니까 0.4에서 0.2 0이 뺀 거. 요것이 뭐죠? 요것이 요거니까 바로 펄라이트의 양이고 요만큼 반대되는 게 알파의 프로유텍토이드 알파가 되겠죠? 양은. 그걸 구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앞에 배운 거를 보면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복잡하더라도요. 아까 본 이런 굉장히 복잡한 뭐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석을 보면 결국은 타일라인 거에서 그 영역 안에서 다 해결하면 돼요. 똑같은 룰로. 암만 복잡하더라도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암만 복잡하더라도요. 내가 보는 데는 이렇게 조석을 내면 어차피 영역을 가면 이쪽에서 다 타일라인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여기 오면 여기서 이렇게 되다 일로 넘어갈 때는 또 이쪽의 타일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조성은 이렇게 할 때 이쪽 조성은 양쪽을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런 조성을 하나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반응이 이게 리퀴드니까 유텍틱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얼룩말이 생길 거예요. 라멜라 구조가.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복잡할 수는 있지만 모양이 내가 보는 데는 결국은 지나가는 패스는 다 지금 해석한 걸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도 어떤 모양이 생기는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뭐 유텍토이드 혹은 조성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강에서 스틸에서 Fe 카본 다이어그램에서 이 온도들이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 이런 온도가. 근데 알로잉 효과라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뒤에 보는 이런 타이타늄이라든가 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온도하고 그 불변점이 바뀐다고요. 그러나 불변점이죠. 바뀌어도 불변점인데 그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용융점도 바꾸고 아까 유택토이드 템퍼처 같은 거라는 조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효과를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일례로 보여주고 있고, 서머리는 face diagrams are useful tools to determine the number of and type. 어떤 상이 어떤 조건에서 연력학적으로입니다. 이것은 equilibrium phase diagram이에요. 물론 equilibrium phase diagram이 아니고 실용적인 phase diagram. 아까 같은 FEC 카본하고 철의 다이아그램을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론적으로 equilibrium phase diagram이에요. 실용적으로 나와 있는 다이아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더 유효하니까. 왜 그러냐면 equilibrium phase diagram까지 가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온도에서 평형이 되게 나중. 어떤 건 영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 FE3C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강을 냉각해서 얻으면 FE3C가 생기고 세멘타이트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세멘타이트. 그리고 그거 그냥 그걸 다시 분해해서 그라파이트로 하려면 무슨 나중에 회주 처리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냥 FE3C가 남아있는 상태로 쓴단 말이에요. 자, number of type and phases. 어떤 온도, 압력 혹은 조성에서 어떤 상들이 안정하고 몇 개가 상이 나오나 이런 걸 아는 거고, 각각의 양, 레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조성, 그 솔리더스하고 리퀴더스 이런 라인에 의해서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얼로잉을 하면은 이런 텐사일 스트렝스가 강해지고 덕틸리티는 떨어진다. 당연하죠. 고용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얼로잉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온도들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계적 특성도 바뀌고. Binary eutectics and binary eutectoids allow for a range of microstructure. 그러니까 이런 때 마이크로스트럭처가 또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알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